이리 다시 온 것을 널 돕겠다는 뜻으로 믿어도 되겠느냐?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현감놈, 대체 무슨 속셈인 것이냐? 그 아이가 날 처음으로 봐주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할 것이야. 인간한테 대체 뭘 기대하는 거냐고. 여리에겐 입을 다물거라. 스님께선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애체장인 여리가 상의원엔 없었사옵니다. 누군가 여리를 궐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인간에게 뭘 기대해? 비비의 말은 강철의 가슴을 울리는 물결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여리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키스로 진심을 나눈 이상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비를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기대하지. 여리라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거야. 궐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업무를 이어가지만 눈빛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엿보입니다. 영의정 김봉인을 중심으로 몇몇 대신들이 비밀 회동을 벌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병조판서의 그림자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정통 깊은 무방가문 출신인 병조판서는 왕의 개혁에 반기를 들며 무력을 통해 상황을 주도하려는 입장이었고 그 손에는 돼지머리를 본뜬 기이한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열이라는 아이가 넙덕의 손녀라고? 영의정의 물음에 병조판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합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강철이 그 아이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대소신료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영의정 김봉인은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겠군. 팔척귀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준비를 서둘러야지. 그의 음성은 낮고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위협의 뉘앙스가 감돌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넙덕의 손녀 여리. 그 존재를 통해 저주를 실현하고 왕의 권좌를 흔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와 풍산이 그리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반면 여리는 아직 자신을 둘러싼 불길한 시선들을 알지 못한 채 강철과 함께 조용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정자에 앉아 손에 쥔 부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 강철은 그 곁에서 조용히 대답합니다. 감지했나? 그의 목소리엔 오래전부터 익숙한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람이 이상해요. 그리고 궐이 너무 조용해요.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통곡 같기도 한 소리. 강철은 즉시 몸을 일으킵니다. 야광기다. 그놈이 궐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내 강철은 미세하게 숨을 고릅니다. 아니 기운이 다르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야. 야광귀 신발을 훔쳐 운을 빼앗는 귀신. 숫자를 4 이상 세지 못하는 어리숙한 유령이지만 여리에게서 은혜를 입은 뒤로는 더 이상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여리의 그림자 곁을 서성이며 먼 발치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광기는 여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먼 처마 및 그림자 속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작고 낡은 신짝 하나를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신발은 하나의 것으로 보였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울음이 담긴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비는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건 경고야. 야광기도 무언가 감지했어. 귀신들 사이에서조차 지금의 궐은 이상해지고 있어. 같은 시각 데비마마는 풍산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무당을 들릴 생각이 없겠지. 무당을 들이는 순간 정통성에 금이 가는 걸 알 테니까. 풍산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대신 드리는 겁니다. 팔척기를. 데비는 컵을 내려놓고 낮게 말합니다. 이왕 드리는 김에 제대로 부려야겠지. 왕의 심장까지 갈 수 있도록. 풍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궁전을 중심으로 수살기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중전의 꿈을 집요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궐의 후원 연못에서 낮은 파문이 일더니
낯익은 기운 하나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막돌. 수살기였지만 여리에게 원한을 풀고 사라졌던 존재입니다. 그는 조용히 수면 위에 얼굴을 드러내더니 연못가에 놓인 돌에 손을 얹고 몸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원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통함과 경고가 어린 눈빛. 비비는 막돌의 기운을 먼저 감지하고 강철에게 속삭입니다. 저건 막돌이야. 하지만 전에 봤던 그 기세가 아니야. 뭔가를 전하려는 것 같아. 강철은 여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귀신이 경고를 품고 나타나는 건 곧 재앙의 문턱이라는 뜻이야. 이제 궐은 누군가의 의도로 귀신들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비는 사라진 야광기와 막돌의 기운이 여전히 궐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원한에 사로잡힌 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의 도래를 경고하고자 남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곧 팔척귀도 움직이겠군. 비비가 말하자 강철의 이마에 얇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팔척귀왕실에 반복되는 저주의 실체, 귀를 불러들이는 주술의 결정체. 비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팔척귀의 기운이 저 안쪽에서 출렁이고 있어. 여리에게만 느껴지던 그 기척이 지금은 나한테도 닿을 정도야. 강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풍산이 궐 안에서 뭔가를 시작했어. 주술이야. 강력한 연매술이 궐 깊은 어딘가에서 퍼지고 있어. 그 시각 풍산은 맹청 내부에 마련된 비밀 의식 공간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지프로 엮은 인형이 3개 놓여 있었고 각 인형에는 여리, 강철, 윤갑이라는 이름이 적힌 피 묻은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풍산은 맹인 특유의 느릿하고도 침착한 손짓으로 인형에 불을 붙이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팔척의 넛이여, 저주의 사자여. 이 인연을 끊고 이 길을 막고 이 무녀를 끌어들이소서. 부적이 타들어가자 맹청 건물 전체가 가늘게 떨리는 듯한 기이한 진동이 느껴졌고 그 중심에서 회오리처럼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맹청을 둘러싼 땅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풍산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곧 궐은 귀의 장이 될 것이야. 그 시각 중전은 또다시 한밤중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침전한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엔 늘 흉측한 수살기가 나타나 머리를 짓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곧 넙덕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중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전으로 급히 달려온 궁녀들이 그녀를 부축합니다. 한 궁녀가 두려운 듯 말합니다. 마마 어젯밤 그 우물에서 또 물이 피처럼 붉어졌습니다. 중전은 떨리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입니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요. 여리는 꿈속에서 울리는 낯선 목소리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경기석이 어쩐지 뜨겁게 달아올라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입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어요. 강철은 그녀를 지켜보며 대답합니다. 널 중심으로 귀들이 모이고 있어. 풍산이 주술로 널 궐 안에 묶어두려는 거야. 저주의 핵으로. 여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강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신기를 이제는 피하지 않겠어요. 이번엔 제가 이겨내야 해요. 비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무기의 기운도 저 무녀 앞에 선 빛을 잃어가. 바로 그 순간 여리는 환청처럼 들리는 낮은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찾았다 드디어. 그 목소리는 분명 팔척귀의 것이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여리는 강철에게 속삭입니다. 왔어요. 그 귀가 저를 찾고 있어요. 강철은 그녀를 감싸듯 안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널 지킬 수 있어.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아. 그 순간 궐 북쪽 탑 근처에서 강한 주술의 반동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비가 쏘스라치듯 고개를 돌립니다. 그들이 여리의 위치를 알아냈어. 납치 시도가 시작될 거야. 여리가 기척을 감지하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창밖으로 스르륵 미세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귀도 아닌 주술로 조작된 혼령의 잔재였습니다. 강철은 몸을 낮추며 단칼에 기척을 베어냅니다.
그러나 이미 여리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비비는 바닥에 손을 짚고 뭔가를 감지한 뒤 말합니다. 풍산이 여리를 포획하기 위한 주술을 가동시켰어. 결계야. 궐 전체가 그녀를 가두는 함정이 됐어. 강철은 이를 악물며 여리의 손목을 잡습니다. 여리,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 이 결계 안에 오래 머물면 내 몸이. 하지만 여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건 이젠 의미 없어요. 어차피 저주가 절 향해 오고 있어요. 결국 여리는 자신에게 향하는 저주의 기운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부적을 손에 쥐고 연못으로 향합니다. 그 연못은 넙덕이 마지막으로 구슬했던 장소. 그곳은 신령한 기운이 남아있어 저주를 일부나마 약화시킬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여리 앞에 수살기 오김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김은 조용히 우물에서 걸어 나오더니 여리 앞에 무릎을 꿇고 낮게 속삭입니다. 무녀여, 나와 같은 자들이 궐 안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부디 그들을 막아주세요. 여리는 놀라며 묻습니다. 소리 없이 사라진다니? 오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어 말합니다. 팔척귀가 그들의 영을 삼키고 있어요. 강한 혼령부터 차례로. 여리는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만일 팔척귀가 귀신들의 영혼까지 흡수하고 있다면 그 힘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증폭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각 풍사는 김봉인 영의정과 다시 만납니다. 김봉인은 술잔을 들고 말합니다. 왕의 심장이 멈추는 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거야. 대비께선 준비가 다 됐다고 하셨지? 풍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팔척귀는 이미 여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만 궐 안에 고정시키면 저주는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우연히 엿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윤갑의 시신을 수습하던 궁중 의녀, 그 의녀는 여리가 예전에 고쳐준 적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여리를 찾아가 그 사실을 전합니다. 팔척귀가 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을 먹이로 삼으려 하고 있어요. 여리는 흔들리는 눈으로 대답합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그건 나를 넘어 이 나라를 삼키려는 저주라는 걸. 그 순간 여리가 있는 공간의 결계가 완전히 닫히고 마치 공간이 흔들리는 듯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어둠을 두른 존재 하나가 스며듭니다. 팔척귀 사람의 형상을 닮았지만 이목구비가 불분명한 그림자. 등 뒤로 팔이 8개처럼 번져 흐르며 입은 없으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리와 맞붙은 적이 있던 존재였고 그 기억은 팔척귀의 목소리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다시 또 마주치는구나, 넙덕의 피. 강철은 그 자리로 뛰어들며 기운을 모읍니다. 여리 뒤로 물러서. 이건 그냥 귀가 아니야. 비비도 그 자리에 합류하며 주술진을 펼칩니다. 이건 이무기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어. 여리. 지금 널 중심으로 실력이 도는 자리가 있어. 그리로 가서 경기석을 꺼내. 여리는 비비의 지시에 따라 결계 내부의 신성한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기석을 꺼내들자 팔척귀는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것은 넙덕이. 팔척귀는 경기석의 힘 앞에 잠시 위축되지만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은 채 궐 깊숙한 곳으로 다시 스며들어갑니다. 여리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팔척귀의 기운이 궐 깊숙이 숨어들자 여리와 강철, 비비는 결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지만 다음 공격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초전에 불과해요. 여리가 말합니다. 팔척귀는 지금 경기석의 힘을 시험했을 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강철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네가 저주의 핵이라면 그 저주를 부수는 것도 내 신기야. 비비는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풍사는 널 궐에 묶어두려는 의식을 완성하기 직전이야. 그 결계를 끊지 않으면 너도 강철도 이 나라 전체가 위험해져. 결국 여리는 선택합니다. 경기석을 품고
벌의 가장 깊은 지점인 옛 신궁터로 향하기로. 넙덕이 생전에 가장 많은 굿을 올렸고 팔척귀가 처음 저주로 나타났던 장소. 거기서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한편 영의정 김봉희는 데뷔마마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왕은 아직도 널 어머니라 부르지 않지. 데뷔는 씁쓸히 웃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지. 내 아들은 영인대군 하나뿐. 김봉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영인대군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저주는 반드시 완성돼야 해. 팔척귀는 넙덕의 손녀를 끊어야만 진정한 귀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를 문틈 너머로 듣고 있는 또 다른 인물. 바로 최인선. 아버지 최원우의 뜻과 데뷔의 움직임 사이에서 흔들리던 그녀는 마침내 선택합니다. 여리를 돕기로. 최인선은 궐내에 숨겨진 뒷길을 열어 여리가 신궁터로 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가 오해했어요. 당신이 날 살렸던 거 지금은 알아요. 그리고 윤갑이란 이름으로 나를 챙겨주던 사람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이묵이라는 것도. 여리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지만 인선은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믿어요. 신궁터로 향한 여리는 그곳에서 마지막 의식을 준비합니다. 비비는 팔척귀를 막기 위한 결계를 그리며 강철은 검을 꺼냅니다. 그리고 의식이 시작되자 팔척귀의 기운이 다시금 몰려듭니다. 팔척귀는 이번엔 다른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등 뒤 8팔에서 피가 흐르고 눈동자도 없는 맹목의 얼굴. 그리고 그의 뒤에는 팔척귀에게 흡수된 귀들의 기운이 구슬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넙덕의 혼이 여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리야, 널 탓하지 마라. 넌 그 누구보다 올곧게 이 길을 걸었다. 그 목소리에 힘을 얻은 여리는 마침내 경기석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비비와 강철이 동시에 기운을 모아 팔척귀에게 내리치자 경기석이 폭발적인 빛을 발하며 결계를 뚫고 나갑니다. 그 빛은 팔척귀의 몸을 꿰뚫었고 팔척귀는 몸을 떨며 주저앉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곧 사라지고 팔척귀는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릎을 꿇은 여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일게요. 이 삶이 내 몫이라면 할머니처럼 담담하게 감당하며 살게요. 강철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 길 끝까지 함께 갈게. 그 순간 멀리서 새벽종이 울립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